동해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시체. 2018년 12월 동해에서 우리 해군은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이 배에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북한 주민 3명과 항구의 시체. 이 배는 곧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의 정체에 대한 놀라운 추측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사실 김정은의 암살조였다. 사건은 며칠 전 북한 강원도 원산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선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이는 대규모의 리조트 단지가 건설 중이었는데요. 그러나 건설 현장에 동원되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병사들. 이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소식. 김정은이 원산 건설 현장을 시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반란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오는 날 김정은을 암살하고 곧장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기로 한 것. 와, 계약시였고 계획이. 치밀하다. 그러나 암살을 모의한 병사들은 붙잡히고 계획은 미수로 그치고 맙니다. 이들 중 4명은 가까스로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1명 사망, 나머지 3명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며 이들의 거대했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북한 병사가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건 정말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야, 무섭다, 진짜. 그만큼 이제 불만이 많은 거지 뭐. 이 최근에 나타난 이 사건이 김정은 암살과 관계가 있다라는 추측,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2018년 12월에 벌어집니다. 첫째 알려지기로는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의해서 북한 선박이 구출됐다. 그 즉시 북으로 북송이 됐다. 그런데 그 선박 안에는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항구가 있었다. 미스테리하지만 뭐 그렇게 특이할 건 없던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일본의 주간지인 슈간 겐다이, 우리말로 하면 주간 현대지의 편집위원이 일본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참 의장격인 전직 통합 막료장과의 이 대담 기사를 추후에 써냅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면서 당시에 저 북한 병사 3명이 일본으로 망명 중이었고 저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갈마지구에서 고된 고역을 이기지 못하고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모의했다가 급히 탈출을 하던 암살 모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교롭게도 이 2018년 12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그때 사건을 되돌려 봤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중간 해역에서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과 그다음에 일본의 초계기가 대립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너무 가깝게 날았던 문제. 기억납니다. 한일 간 레이더 공방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경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함정 위로 낮게 날며 접근했고 다시 기술을 돌려 공대함 공격이 가능한 추격 비행을 했다면서 일본의 도발을 지적했습니다. 또 함정 뱃머리를 가로지르며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위협 비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뒤 우리 군은 강경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주장은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우리 측을 위협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의 주장은 우리 측의 광개토 대항함이 먼저 레이더로 일본의 초계기를 조준을 했다. 이때 주간 깬다이에서 나온 주장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이 북한 주민들을 저지하고 잡아서 북송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한일 간의 무력 충돌도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보도되면서 암살 가능성 이야기가 불거진 거죠. 고위층에서 최측근에서가 아니라
좀 약간 병사들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약간 의아해요. 상당히 좀 의아한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일반 주민들, 일반 병사들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미 북한 내에서 일반 주민들과 병사들 사이에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용인하지 못하는 불만이 굉장히 크게 차 있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건인데다 특히나 김정은 체제 이후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식의 세뇌 교육, 주입식 세뇌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은 암살 미스터리 두 번째. 평양거리 한복판에서 발견된 기관총. 평양의 복합 편의시설 류경원의 완공을 앞둔 어느 날 거리를 걷던 평양 시민은 류경원 근처 향나무 아래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나무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기관총. 기관총. 누군가를 겨냥하듯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저거는 기관총의 최종 타깃은 북한의 절대 권력 김정은. 사실 그날은 김정은이 류경원을 비롯해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시찰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깝게 있었는데 암살자는 김정은이 시찰할 세 곳을 미리 파악하여 적당한 곳에 기관총을 숨겼던 겁니다. 최고 국비인 김정은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 해외에서나 구할 수 있는 기관총을 준비했다는 점, 김정은의 암살 배후는 대단한 거물로 추정되는데 특히 배후로 의심받는 인물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하지만 정황만 있을 뿐 끝내 암살자와 배후를 밝히진 못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고도 예정대로 태연하게 현지 시찰에 나온 김정은. 이후 김정은의 관저와 별장에는 장갑차 100여 대가 세워졌고 각종 무기로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그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날 김정은의 목숨을 위협했던 암살자와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김정은 암살 시도. 북한의 절대 권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왜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듣고 보면서도 지금 완전히 대단히 깜놀입니다, 지금. 아이, 저게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군사복무 때는 아예 꿈도 못 끼던 이 상황인데 인민군대 평양시 구분대에는 실탄 자체를 논아 안 줍니다. 네. 다 공탄만 주지. 저 장군님 보위 때문에 실탄 자체를 안 줍니다.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저 기관총이 어디를 겨누고 있었느냐. 아, 방향. 김정은의 동선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주장에 장전이 돼 있었다. 사람은 없었는데 북한 내에서 완벽하게 전 세계에서 군비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 그것도 평양에서 장전된 채로 김정은의 극비리의 동선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 선에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즉 최고 권력에 준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배후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건설 현장, 김정은이 시찰하기로 한 건설 현장은 장성택 휘하의 군이 건설을 주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기관총이 발견됐다, 장전돼 있었다, 김정은의 동선이 리크됐다, 누출됐다. 거기에 그 공사 지역은 장성택 휘하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 배후에 장성택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사건은 북한 내에서 쉬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동아일보의 탈북 출신의 기자가 북한 내부에 있는 은밀한 취재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어쨌든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은 그 사건 때문에 장성택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건 정말 사실일 것 같아요. 독재 사회에서 최고 권력을 제외하고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뭔지 아세요? 총이나 탱크를 쓸 일 없이 어쨌든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은 그 사건 때문에 장성택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건 정말 사실일 것 같아요. 독재 사회에서 최고 권력을 제외하고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뭔지 아세요? 총이나 탱크를 쓸 일 없이 최고 권력자의 머릿속에 정적에 대한 의심을 심어넣습니다. 정적에 대한 의심을 심어넣습니다. 그거 괴롭지. 앞에 보세요. 장성택이 했다라는 물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다만 정황이 장성택 휘하의 군이 건설을 하는 곳에 장전된 기관총이 김정은의 동선을 겨누고 있다. 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장성택이 했을 법하죠. 김정은은 이 사건 이후로 아마 자기보다 더 커 보였던 고무부에 대한 의심을 처음으로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직전 해까지 김정은의 공개 시찰을 장성택이 무려 102번 동행합니다. 다 같이 나간 거예요. 102번 동행하고 북한 언론에도 노출이 됐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5월까지 장성택이 13차례만 북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명한 건 이 사건 이후에 장성택의 입지가 좁아졌고 추측컨대 김정은 마음속에 고모부를 향한 의심은 이 사건으로 분명하게 싹이 텄다. 의심은 시작이 되는 게 문제지 시작되고 나면 다 그렇게 커져. 자,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던 북한의 혁명 조직원이 대한민국의 한 남성에게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합니다. 첫 연락 어떻게 왔습니까? 사실 그 친구가 저희들에게 저희 단체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요? 예. 저는 뭐 전화 걸어오는 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전화가 오죠. 특히 그때는 2014년 중반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사무실이 없을 때입니다. 사무실이 없을 때 전화가 왔고 그 연락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좀 수상하다 이래 보면 전화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상하게 전화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찍혀져 있는 외국 전화번호가 조금 남달랐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일단 그 시간 좀 늦은 시간대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죠. 저 도의원 대표라고 합니다.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물으니까 예, 제가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도의원 대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말로 했는데 제가 북한말을 좀 서툴러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잘 알고 있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보이부 요원처럼 저놈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감시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신뢰도 구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형님 아우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어립니다. 형님 아우로 지내는 그런 신뢰적인 관계가 구축이 됐죠. 근데 그분의 좀 정체가 궁금해요. 그래.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많이 궁금했죠. 분일지. 예,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다시 전화가 이제 왔을 때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저는 단순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연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이 있는 곳은 러시아고 자기가 공학을 전공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외화벌이 차원에서 나와는 있는데 단순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도 대표님의 어떤 도움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많죠. 네. 왜냐하면은 딱 우리 임명선 대표님 주변 우리 탈북인들 다 잘 아시다시피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게 북한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해외에서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상호 감시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 통화를 그나마 조용한 소리로 저하고 주고받을 수 있다? 뭔가 좀 급이 다른 사람이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첫 전화를 받고 이게 보이부에서 혹시 역공작을 하는 거거나 나에게 뭔가 해코지가 들어오는 거거나 근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또 러시아에 계시다 보니까
국제 통화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전화를 하는 입장인데 전화를 걸려와서 바로 끊어버리면 그 번호로 이제 그게 신호가 되는 거죠. 제가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서로 다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냐면 자기는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어떤 마음을 제가 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쪽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저희들도 인권 운동적 차원에서 많은 탈북인들을 접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느 정도 반도사가 됐다고나 할까요?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진심들이 어느 정도 통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끊임없이 녹음을 했습니다. 그 전화기를 녹음을 해서 다 분석을 하죠.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앞뒤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내용들이 어느 쯤에 묻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쭉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 있으면서 해왔던 그 방식대로 점검을 했죠.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분이 북한이 아닌 러시아에 있다고 해도 북한 사람이 이렇게 남한 사람이랑 통화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맞아. 그렇죠. 아주 위험하죠. 또 저도 그 위험한 걸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나름대로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님 뭐 100% 도청됩니다. 100%.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공산 체제를 경험했던 사회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권력 기구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전화 통화가 비용도 비용이고 또 도청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이 바로 이 SNS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던 이 태블릿 PC가 하나 있었는데 그 PC를 우리 아우에게 전달을 해주면 나름대로 좀 이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면서 또 보다 더 집중적으로 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압축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제가 이게 PC를 전달을 하게 됐죠. 뭐 이모티콘도 쓰셨나요 혹시? 하시면서. 나중에 이게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이제 카톡을 주고 받으니까요.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금방 배운다. 예. 금방 강화. 상대방의 이름을 최이상 본명인가요? 저 이름은 제가 지어준 별명입니다. 별명으로. 제가 저기 사진도 저렇게 보낸 이유는 제가 저기 유엔에 갔을 때 유엔 정원 사진이거든요. 그런 활동 사진을 제가 보내면서 최이상이라고 제가 찍은 것은 정말 우리 당신이 또 아우의 조직이 하고 있는 일들이 최고의 이상이다. 그리고 그 이상을 꼭 실현시켜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이상이라는 가명을 제가 입력을 해서 보냈던 겁니다. 저거 진짜 레일이라고 쓰는구나, 금혁군. 레일. 레일이 아니라. 레일. 어떻게 보면 이제 저건 이제 직접 주고받는, 도청 없이 주고받는 이제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심각하거나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주고받으셨겠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주고받아졌죠. 자기들이 진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북한의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자기들은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냐. 그리고 인권 탄압의 그런 실상들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 알려줄 수 있겠냐. 이 친구는 북한 내부의 직접적인 인권 실상의 목소리를 대표님을 통해서, 형님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하겠다. 와, 이거 기가 막힌 얘기네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최이상 씨는 대북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답니까?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대표적인 사진 하나 그 친구가 보내왔던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지? 야, 이게 뭐일 것 같습니까? 이어폰 같고요. 뭐 전기회로인데, 핸드폰을 만들었나? 이분 대단한 분이네. 무슨 뭘 수신기 들을 수 같은 있는. 공학 공부했다고 하지 않았나? 자기를 공학도라고 했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저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냐면 완제품인 이게 라디오인데 이 완제품의 라디오도 구입할 수 없는 게 해외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마침 이 친구가 들었던
그 대북 방송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하는 대북 방송을 계속적으로 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거죠. 그리고 활동들도 보고 이 친구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이 대북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라디오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의사 표현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뭐 구체적인 체제 전복 이런 이야기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은 평양에 존재하는 조직이고 김씨 독재 왕조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조직이다. 사실 뭐냐면 뭐 실행 조직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 어떤 작동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작동 시스템을 와해시키면 결국 독재는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을 해체하는 것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인원도 소수고 많을 필요도 없고 한 가지 또 이야기한 것은 저희 대장,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장은 김정일의 어마어마한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장.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공식 명칭도 두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명칭 자체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조직, 단체로 엮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수장이나 면면들은 형님이 들으면 놀라울 정도의 사람들이다. 물론 과시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의 진지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다. 실질적인 일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이 혁명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도 알고 계세요? 자기가 29살의 청년, 해외에 나와 있는 청년들 일을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가 남한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작업을 했다가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평양으로 압송이 돼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만 처형이 되는 게 아니라 1살짜리 아이도 죽였다. 어머, 임신하고 있어도 죽이는데요? 네, 1살짜리 아이도 죽였는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체제, 이런 독재 체제에서 더 이상 자기들이 충성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엄청나게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 자기들은 대부분이 북한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계급적 토대가 엄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버지부터 해서 자기들의 신분 자체는 엄청난 신분의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들을 그냥 두고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거 오늘 내일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순간.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난 5월 김정은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적이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발칙한 영상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왔어요. 길진 않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파괴를 하겠다. 뭔가 꺼내는 것 같지, 먹물. 어머나, 저런 일이 있어, 진짜. 먹칠을 하는 거네, 그야말로. 저건 어떻게 닦지도 못하잖아요, 먹물은. 새 조선의 대청소는 대청소? 시작됐다. 뉴 조선. 개혁개방의 새 조선. 제목은 평양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인데 이 영상을 만든 집단 이름이 새조선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씨 일가의 추악한 흔적들을 대청소하겠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를 내걸죠.
저 영상이 촬영된 곳은 평양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내부네요. 북한 내부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세조선. 비석 같은 거는 뭐냐면 김일성이 다녀갔다던가 현지 지도를 했다는 그런 전적지 그런 표시예요. 여기 금방 이제 김일성이 가서 김정은이 가서 이 연필을 쥐고 순실동 뭐 잘했어 하고 딱 사인하면 하나 해줘도 이 연필이 진짜 천년 기념을 되거든요. 역사 기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에 가서 이 먹물을 뿌렸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먹물을 뿌린 사람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요. 그 집안 내놓고 뼈다귀집 뽑아가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액션은 조금 자세하시죠. 방금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막 내가 형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북한에는 당의 율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헌법보다 상위권에 있는 초헌법적인 그런 규범과 원칙입니다. 이 원칙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혁명사적비, 표식비 이런 것들을 결사옹위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옹위라는 그 뜻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말도 보게 되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대사관 이사하다가 이제 뭐 초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잃어버려서 이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런 영상들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어디 뭐 조선족들이 사는 집에서 한 건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저런 영상도 보면은 뭐 비석을 이거 새로 만들어서 뭐 어디서 조작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 영상은 자세히 보면은 그 비석이 생긴 표식비 혁명 뭐 표식비 이게 생긴 지도 좀 오래된 이런 흔적이 나고 그다음에 그 조작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이 야외에서의 어떤 공개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메시지가 그 비디오에 담겨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세계적으로는 Anti-North Korea, Prevent Wrong, 그러니까 나쁜 일을 방지하는 이런 운동하는 이런 기관들이 항상 있지만 이 뉴조선은 안에서 이 비디오를 보냈다면은 이 메시지는 우리는 외부에서도 지원이 있고 내부에서도 지원이 있다는 걸 그런 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나오려면 외부 조직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인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이걸 더 큰 메시지를 언더라이닝 하는 거죠. 이게 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보통 저런 거 혼자 찍으려면 바닥에 두는데 약간 높이는 맞춰져 있고 만약에 2인 이상이라면 와 이건 진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조직이라는 건데. 북한은 산에 사람 많이 다녀요. 일단 첫째, 우리나라처럼 산에 사람이 없지 않고 대부분 산에 뭐 약초 뜯으러도 가고 나무 뜯으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저렇게 저기 비가 있으면 대부분 그 주변은 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동인구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저걸 백주대낮에 했다면 혼자 있을 것 같진 않고 주변으로 이렇게 망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했다면 망을 보게 해서 돌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꾹꾹새 소리를 내서 이제 망을 보고 있다 신호를 주니까 그때 이제 누군가는 찍고 누군가는 가서 먹물을 뿌리는 이게 조직 체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디 들르는 데마다 그런 초상화도 남기고 비석도 남기고 탑도 쌓고 그럼 그게 전국적으로 수십만 개는 있을 텐데. 엄청 많아요. 앞서서 얘기하잖아. 묘비보다 많아졌다고. 어떻게 다 지켜요, 목숨 걸고? 실제로 그게 돼요? 가능해요? 아니, 이게 뭐 폭풍을 쳐서 훼손될 수도 있고, 뭐 비바람이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북한의 전기 사정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그 사택에는 전기를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공상을 미치는 이 전기 무조건 보장해야 되거든요. 연구실 사적지. 이걸 보장 못하게 되면 전기 보장 못한 군당 책임비서, 도당 책임비서 다 모가지 날아가야 돼요. 맞아요. 대학생들이 그 밑에 가서 공부하고. 동상 밑에 가서. 북한에도 김일성 동상, 김씨 일가의 그 동상들이 38,000여 개가 있어요. 38,000여 개. 그러니까 창고하고 화장실에만 없는 거예요. 나가면 충성탑, 사적지, 연구실, 허다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관리할 때 보세요. 집에는 세수수건도 하나 없으면서 세수수건보다 더 좋은 융천으로 정성닭개라고 해요. 정성닭개. 그다음에 그리고 먼지 터는 것도 꽁털, 닭털의 제일 부드러운 부분 겨드랑이 있는 그 털을 뽑아서 먼지 털이개를 해갖고 이런 거를 보관하는 정성함이 또 있어요. 맞아요. 딱 여기 보관을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 그리고 또 전시회는 또 유사시에는 이 동상들을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또 뭐 밧줄로 끌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굴을 뚫었어요. 굴을 뚫어서 1호 모심 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들어가게 되면 아주 궁전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 주단 쫙 깔아놓고 완전히 죽어서도 최고의 존엄이라는 거야. 최고의 존엄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게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에 가잖아요. 유럽에 가죠. 성당에 가죠. 그래서 뭐 봅니까? 성화 보실 거예요. 거기도 뭘 보니까 성유물을 보거든요. 그걸 왜 만들었느냐? 그것 자체가 사람들의 그 종교적 신앙심을 강화하는 도구로 프로파간다 도구로 사용됐거든요. 도처에 널려놓는 겁니다. 비석하고 유적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원래 이게 스토리잖아요. 허구잖아요. 그렇지. 비석에 딱 쓰면 이게 사적이 되는 거고 그럼 그게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가 뭘로 둔갑되는 겁니까? 현실로 둔갑되는 거고. 맞네요.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을 그 허위의식으로 사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얘기를 듣는 거랑 그 비석이 있네? 네. 이거랑 다르거든요. 요즘에는 그래픽 기술 발달해서 저 영상 보면 뭐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로 대조해서 비석의 크기, 나무의 크기, 그 사이의 거리 측정해서 어딘지 딱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안 되나요? 비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글이 찍어놓은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구글 렌즈나 뭐나 이게 AI로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요. 몇몇 정보기관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정보기관에서는 북한 내에서 찍힌 영상을 보고 있어요. 조작 없는 진본 영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대단한 건 북한 정권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새 조선을 찾으러 들 거예요. 이게 영상이 공개된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떠한 국가의 정보기관의 첩보에서도 북한이 새 조선의 흔적을 찾거나 새 조선을 검거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북한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새 조선들이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장담컨대 이 새 조선이라는 곳이 또 하나의 영상을 아마 곧 올릴 거예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을 잃은 거죠. 그만큼 파격적인 영상이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요. 새조선이란 거, 저도 이제 이제 강령 선언문을 봤어요.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꼬라지가 된 것은 김씨 부자 세습 때문에 그렇다. 맞아. 김씨 세습 타도예요. 특히 지금 척결 대상 1호는 명확하게 김정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청탁병탄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중국 유교 말인데 청탁, 말던 발던 흐리던 병탁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혁명은 나와 반대를 했어도 우린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어설프지 않다.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식자층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텔리들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새 조선, 뭐 이거 로고라고 그래요? 뭐 CIA라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촌스러운 그게 아니야. 아까 우리 N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시그니처한 게 이 N자의 낙서들을 보면은 북한 엠베시에 이런 낙서를 하는 거죠. 오, 진짜구나. 저 N죠. 그 캐피탈 N은 그 뉴 조선의 N의 그 아이코닉한 시그니처고. 약간 옆으로 보면은 Z 같기도 하다. 조로처럼. 그렇죠. 아까 CI처럼 하나 쓰고 하나 밑으로 또 썼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올린 건 J고 조선에. 네. 이렇게 진짜네요. 왼쪽으로 간 건 뉴의 N이에요. 그렇게 해서 N을 만들었구나. N을 보면 딱 누가 봐도 딱 N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아이코닉한 우리 뉴 조선을 다 이제 전파하는 거죠. 먹물을 이렇게 비석으로 던지는 그 심플한 영상보다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의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크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아서 야 우리 오늘 낙서하러 가자. 대사관에 이렇게 낙서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그 낙서에 보면은 No Three Kims, No 김정은 꼭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No Three Kims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 씨의 세대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김정은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라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자기가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새조선 홈페이지, 일명 홈페이지에 뭔가 하나를 올렸는데 문건이에요. 근데 북한 내부의 깊숙한
관계자, 북한 내부인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문서로 보이는 문서들을 올렸거든요. 경애한 원수님께서 주최 2014년 1월 8일에 비준하여 주신 문건, 최근 식인 범죄 실태를 검토 분석한 인민보안부의 보고, 대책 보고 문건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한데 배급이 되지 않아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 일부가 결국 이제 가족의 어떤 인육을 먹거나 혹은 인육을 먹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범죄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보고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글씨체나 아니면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보고서 어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북한 말. 예를 들어서 주체 몇 년을 쓴다는 건 알지? 아니 아무리 뭐 굶주림에 시달린다 해도 전 이것만큼은 지금 이 시점에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는 믿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에서 왔잖아요. 네네. 2097년도부터 탈북 시도해서 2007년도에 도착했거든요. 10년 만에. 없지 않은 소리예요. 계속 들렸댔어요, 시장에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 내부 문서와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글씨체도 북한 내부에서 쓰는 그런 총봉체를 네. 썼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진위 여부를 무슨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 좀 한 가지 어설픈 게 뭐가 있냐면 첫 문장에 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예, 근데 이게 뭐 북한의 국가 문건에는 정확히 조남이라는 소위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국가 그 문건의 그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걸 봐서는 조금 좀 어설프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의 기술은 느껴져요. 저도 이게 한 30년 넘게 이제 문건 가져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언론이든 뭐 연구기관이든 그러겠네요. 하려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에 아주 조잡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가짜라 그래도 A급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용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봤거나 이런 원본에 가까운 거를 보고 북한에 이런 거에 종사했거나 관여했던 사람이 만든 그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좀 결정적인 게 2014년 1월 8일인데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에요. 근데 김정은이가 생일날 지금 뭐 식인 사태에 대한 뭐를 이렇게 굳이 비준해가지고 문건을 내렸을까 하는 거는 좀 석연치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문서가 지금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저희가 또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 거는 기자가 취재를 거의 완벽하게 해가지고 거의 뭐 문건을 입수해가지고 그대로 했다. 그런다고 그걸 그대로 달달달달 있는 팩트를 다 넣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취재원이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몇 개의 팩트의 날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틀리게 넣습니다. 취지는 분명하게 뭐냐면 북한 내에서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약간 김정은과 좀 연관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엿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가짜는 상관없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정보기관도 이거 진위 여부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미 공론화가 됐어요. 아, 북한에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시신을 먹는 거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혁명을 얘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얼음 위에 있는 펭귄들이 다 이제 무서워서 못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가 용기가 나가지고 퍼스트 펭귄 뛰어들어가면 와르르 다 뛰어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근데 퍼스트 펭귄은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 범고래가 밑에 있을 밑에 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지금 뉴조선이란 움직임이 뭐 진짜든 가짜든 그것이 상관없이 이 꽉 찬 기름 탱크에서 불을 탁 붙여주는 불쏘시개 역할만 해주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상이나 게시글 같은 걸 보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 조선에게 일종의 멘토 같은 조직. 이 새 조선이 당당하게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고 밝힌 이 조직이 바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반북 단체인 자유조선입니다.
어제 북한 대사관이 엿새 전 괴한의 습격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영석 상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누구야? 우리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아. 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한겨울에. 성 변조도 안 하고. 네. 말레이시아 당국이 체포된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성을 오늘 오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죠. 속이 시원하다. 이야, 김정은은 보고 좀 떨었겠는데? 자유조선은 해외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반김정은 활동 조직인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그거를 국제적인 충격을 좀 안겨준 이런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세조선의 어떻게 좀 뿌리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에서는 세조선이, 바깥에서는 이 자유조선이 좀 줄탁동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놀랐지만 확실히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른 영상보다 이 초상화를 깨는 부분에서 가장 리액션이 큰 것 같아요. 아직도 놀래요? 아니, 왜냐면 불이 나도 끌어안고 나와야 되는 게 초상화인데 그걸 좀 까잖아요, 바닥에다. 2019년에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영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유튜브에. 그걸 본 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밖으로 나와서 그냥 말랑말랑거리는데. 그래요, 벌렁벌렁. 와, 지금 와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잠을 못 잤다니까요. 지금 유 대사님 심장 괜찮다. 전 심장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렁벌렁거려요. 순실님이랑 유나 씨 반응은 사진을 깨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닥에다 패대기 치는 거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사진을 깨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몇 군데서 일을 했는데, 이제 대사관이라는 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공간인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한국에 있어도 어느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빌딩을 투입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내부에 누군가 관계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소윤석이라는 저 같은 국에 있었거든요. 나와, 호박해. 가만히 있어.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전화를 걸었거든요. 야, 너 괜찮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 죽을 기회밖에 없수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크리스토퍼 한을 빨리 스페인으로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스페인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 뺏겠다 그러고 새 정부 세우겠다 그러고. 근데 고맙게도 또 국제사회는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이고 싶겠죠. 아마 찍혔을 것 같아요. 김정은에게 찍힌 건 이미 전에 찍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조선이 그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은 따로 있거든요.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에 그의 아들 김한솔이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SOS를 날리거든요. 그때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구출해냅니다.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I also dream of unification.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더라고요. 생각도 너무 멀쩡해. 아, 충격이야, 충격. 남의 나라 공항에서.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아까부터 당장 떠나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행입니다. 일단 네덜란드로 가면 됩니다. 부디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빕니다. 항상.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그 자유조선이 사실은 그 전에 김정남에게 망명정부, 임시정부의 수장이 돼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경이 그건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딱 했는데 아직은 사실은 장남은 사실 김정남이거든. 그다음에 김정남은 너무 멀쩡한데 자기는 이제 폭군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북한을 갖다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당시에 완전히 경쟁자로 느껴지는 거죠. 정변이라도 일어나면은 김정남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암살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김한솔의 목숨을 이제 구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추측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 목표가 결국은 옛날에는 김정남 세워가지고 북한의 정변을 일으켜서 김정은 몰아내고 거기다 뭔가 이제 개혁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김정남 대신에 그의 아들이 김한솔을 내세워가지고 같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솔이 정말로 새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라는 걸까요? 제 생각에 북한에 정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경우에 잠깐 일시적이더라도 김한솔이 리더가 될 수는 있다고 그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전혀 주민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리더로 나서는 것보다 그래도 백두혈통이라는 그렇죠. 설득력이 있겠고 뭐 그리고 뭐 생긴 것도 잘생긴 것 같고 뭐 똑똑하고 소감형이다. 네, 그리고 뭐 바램으로서는 이제 해외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의 리더로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교육, 리더십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일시적이더라도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뭐 세습의 신물이란 북한 주민들이 다시 김한솔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군부에 의해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 자체가 지금 세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와야 된 이런 종국을 빨리 하루빨리 수습하고 이제 뭐 새로운 그런 안종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군부에서 추대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한솔을 내세우는 게 그 백두 혈통이라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워낙 그 백두 혈통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정통성으로 인식하는 습관적으로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건 이른바 혈통에 의거한 통치에 대한 반발인데 그걸 위해서 또 다른 백두 혈통을 데려온다라는 건 사실 개연성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자유조선에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유조선 뭐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어떤 이 단체, 뭐 작은 규모지만 조직이 있다라는 거는 충격적인데 앞으로도 이런 게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과거의 예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실존했던 반북 단체가 북한에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정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정당이요? 네. 정당이 자유민주정당이요. 북한 당국이 이거를 홍보에 활용을 해요. 실제로 누군가가 자유민주정당을 창당하려고 했고 검거가 됐고 이건 처벌받았다라고 주민들에게 만약에 또 다른 시도를 하면은 이런 후과 결과 난다는 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교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제재에 의한 새로운 당을 창건하고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돌순목 화물을 실종하는 과정에 알게된 10여 명의 돌순분자들과 국가 정보군모를 꾸미면서 미쳐지다가 인민의 비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건 맞는 교사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네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기의 수령을 해치려고 날뛰는 무서운 혁명의 원수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해치게 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한번 10명. 대단한 사람들이네. 초기 이제 수립 단계에서 발각이 됐고 이제 처형이 됐다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거든요. 저건 나오는 거고 저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단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헌법을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독재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때도 굉장히 많은 비합법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생적으로 생긴 정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제법 뭡니까 강령도 좀 갖췄거든요. 근데 저 강령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이다. 비밀 조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상당히 초보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방송을 딱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분들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건데 어쨌든 해야 돼 뭔가를. 그런 식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함들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강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비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명칭 자체도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권력자들, 주민들을 엄청 못살게 굴고 착취를 강하게 하고 위로는 엄청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암살도 하고 그리고 변사또 막 이런 사람들 같은 나쁜 사람들 그렇죠. 찾아서 암살을 하고 또 뭐 집에 뭐 방화를 저지르고 이런 일을 흔히 했거든요. 있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네, 뭐 하다못해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어떤 누가 와서 어디서 보아하니 칼침을 맞아 죽었는데 칼을 맞은 것도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앞뒤에서 여러 명의 여수하고 칼질을 했는데 상처도 깊지 않대. 상처가 1전이 넘지 않는데. 근데 누구도 와서 말린 사람이 없고 간섭을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 하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런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싹 바뀐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음은 미심이 떠난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현대판 홍일동이 있긴 있어. 그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홍일동 생각하겠다. 최근에요. 그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하는 그 외신 기사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면서 꼭 추가돼서 이렇게 붙는 게 불면증에 시달릴 것이다.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뭐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몰리는 듯한 참 굉장한 어떤 불안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놔두면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까딱하면 목이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리설주, 주해까지 인민들에게 끌려가는 거 아닐까? 체제가 붕괴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김정은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7월 전승정 기념 열병식이 열렸는데 김정은이 거기에 뭔가의 해법을 찾은 것 같은 영상들이 포착됐거든요. 일반적인 군부대가 아닌데요? 군견까지. 가지가지 한다. 이에 일심단결을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향의 붉은 칼로 무자비하게 쳐갈길 소저의 의지 서리뻘치는 되어. 이야, 쇼단체 같다, 쇼단체 진짜.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세파트 막 단체로 오고 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시위 진압 부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군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시위 진압용 특수부대 혹은 특수경찰의 목적으로 김정은이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안전성 종대 중에 일부로만 등장했고 군견 몇 마리 데리고 존재감 없이 열병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앞에 방패를 들었고 헬멧을 들었고 인원도 커졌고 군견도 더 싸나운 맹기원들이 더 많아졌죠. 이름도 따로 소개됐어요.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이거 시위 진압용 부대로 보인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부대의 위상이나 규모와 특성이 확연하게 확대되고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대 행진할 때 이제 북한 아나운서 멘트가 나왔거든요.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는 원수들에게 혁명의 붉은 칼을 쳐갈길 서리빨 대오. 이러면서 이제 방패를 들고 가고 셰파트를 끌고 가잖아요.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위에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해봐라. 그럼 우리가 시위 이렇게 방패와 셰파트로 풀어가지고 진압을 하겠다. 서리빨 대오 보여주는 거지. 근데 진짜로 뭐 저렇게까지 대규모 부대를 이끌지 않아도 충분히 북한에서는 시위가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시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대규모 시위는 없었더라도 김정은이 굉장히 뭔가 위협으로 느꼈던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도 이 공개화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2년에 김정은이 이 문수거리 류경원을 현지 지도하러 가는 길에 향나무 아래에 탄창이 가득 찬 기관총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 발견돼서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있었고요. 2015년은 김정은이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비행장 확장 공사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안내소 천장에서 북한 광산에서 사용되는 폭발물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된 일도 공식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정보기관들이 추정하는 것은 김정은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많게는 26번 있었다 라는 집계와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이 최근 들어 부쩍 경호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일단은 경호하는 인원을 대폭 늘렸어요. 옛 소련 KGB 출신 인사 10여 명을 고용해서 호위사령부 훈련을 늘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장이 큽니다.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은 이 경호원들을 대동에서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됐었죠.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 강도 때문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월급의 80% 이상을 당국에 상납하면서 궁핍한 타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 주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계실 거예요? 출연이 안 나오면? 저는 채널A에 뼈를 묻기로 했어요. 채널A에 뼈를 묻기로 했어요. 봐봐요. 갑자기 뼈를 밀리면 다그 조직을 해가지고 저항하실 겁니까? 누구 저요? 저는 뭐 안 줘도 다 합니다. 안 줘도 다 합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네. 근데 봐봐요. 올해 1월이었죠. 중국 길림성의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한 2,000명 정도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돈을 안 준 거예요. 돈을요. 임금 체불. 지금까지는 뭐 돈을 안 줘도 좀 참고 했다고 쳐도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들고 일어나면서 당시 이제 그 북한에서 파견한 관리직 대표 감금하고 감시요원 감금하고 임금 체불된 거 다 갚을 때까지 우리는 이 농성을 안 풀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무력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그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 수리까지 막았고, 이제 그 붙잡힌 인질 관리직 대표는 이제 폭행당해서 살해된 것까지 이제 알려지지만, 근데 일단은 팩트를 보면은 2,0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바로 북한 코앞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인 건 맞거든요. 이게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까지 소문이 안 날까? 전 난다고 봐요. 일단 직장에서 매일같이 자고 다음날 나가면 내일부터 3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1인당 10,000원씩 벌어서 3만 원 사회적까지로 바치세요. 거기서 그 당비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퍼치하는 거예요. 노장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한 40대 초반 정도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일하면 3만 원 주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용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소리가 하니까 나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젊은 애들이 다들 하나같이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여기저기서 설레설레 말이 나고 그러니까 조용 하면서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술 먹은 사람이니까 그걸 감정을 표출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멱살 쥐고 싸움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흔들고 이러는데 말리는 척하며 말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비서를 타눌러가지고 당비서를 깔려가지고 엄청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네네네. 그죠. 사실 뭐 혁명이라는 것도 시작되는 걸 보면 뭐 큰 대의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 하나에 대한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다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폭동까지 나게 되니까 사실 김정은 지배 체제에서는 굉장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하나의 그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카드가 바로 통일지우개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조국 통일에 대한 것들을 중요한 슬로건으로 걸었었는데 이제 우리 통일 안 한다. 우리 따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흔들리는 체제를 바로잡는데 왜 갑자기 통일이 나오고 그거를 없었던 일로 통일을 삭제하는 걸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통일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세습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리스크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통일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뭐 자기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또 자기 세습은 또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대통령을 선고하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뭐 세습을 받아들인다. 이건 가당치도 않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통일 그 자체가 득실 관계로 봤을 때도 완전히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 우리의 적이다.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2018년, 2019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계속해서 통일을 내세웠어요. 근데 대북 제재 해제가 실패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천명하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된 바에 그냥 통일을 포기했다 하면서 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굉장히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김정은이 지금 통일 지우기를 얼마나 지금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게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금 경직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노동당 통일전선부 폐지예요. 통일전선부 명칭을 뭐 10곡 이렇게 막 통일이란 자 들어있으니까 빼 이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뺐는데 사실 이 통일은 남북 통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통일전선 전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좀 약하니까 비공산 세력과 좀 합쳐가지고 통일전선을 해서 나중에 큰일을 도모하자 뭐 이런 차원의 어떤 전선 전술인데 그거를 통일자 들어갔다고 야 통일 빼 이러니까 빼고 또 밑에서는 누군가 노동당 통일전선부라든가 대남 전략가들이 김정은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사실은 그 통일하고 통일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름이 똑같다고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래 너 똑똑하구나. 죽어라. 손을 안 대 좀 갈래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 조선학교가 조총련 산하잖아요. 거기는 통일을 빼면은 대외적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렇죠. 북한이 바로 조천련 그리고 뭐 산하 기관에 지침을 내렸네요. 뭐 열 몇 개 지침인데 핵심은 통일 관련된 언어, 단어, 노래, 행사, 미술품 뭐 다 없애라, 삭제하라, 수정하라. 그래서 완전히 동포사회 조천련 그 핵심 간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동포들도 너무나도 큰 충격인 거죠. 왜냐면 통일이 핵심 가치였거든요. 그 조선학교 교육도 그렇고 조천련의 그 키워드가 맞아요. 민족교육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 그랬고 더 업처구니가 없는 거는 그거를 또 복종하는 조천련의 그 강부들 상부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 예, 그거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도 이제 총련 지인들 만나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총련 대부분의 국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이에요. 조선. 예, 조선이요. 예. 조선이 국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 안 하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조선이 나의 미래 국적이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총련 멤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정말 국적 없이 살아온 서러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한반도 기도 쓰지 말라고 하고 교실에 있는 그 한반도 지도 전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고 내년부터는 아마 교과서도 수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침 속에는 지금 당장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다면 그 통일과 관련된 모든 교과를 취급을 하지 말았어. 그래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왔고 더 놀라운 거는 조선학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국의 그 어떤 단체와 인사과도 완전히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동포들은 수용을 못하는 거죠. 조선학교 학생들조차 절반 이상이 한국 국적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한국을 적국으로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박향수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총련은 북한의 지령을 거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불만들이 조금씩 이제 학부모들이니 뭐니 튀어나오고 다들 그러면서 탈퇴하겠다 이런 바람이 불 수 있느냐? 그 밑에서는 이미 탈퇴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학교를 안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천련 상부는 북한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밑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데 결국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뭐 자주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위에서 간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데 너무 저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